루미너스 그룹의 총수 한태호 회장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이의 놀이방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백만 원짜리 수입 장난감들은 부서진 채 나뒹굴었고 세계적인 작가의 동화책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명문대 아동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12번째 보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사직서를 내밀었다. 방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태호는 지독한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제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하나에 수많은 사람이 복종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고작 5살짜리 자신의 딸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돈과 권력은 굳게 닫힌 딸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의 딸 한젠이 인형처럼 예쁜 얼굴과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작은 공주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파괴의 중심에서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절망적인 완벽한 침묵이었다. 제니는 1년 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집사와 비서실장이 그의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내 최고의 아동 전문가와 심리치료사들이 모두 두 손, 두 발을 들고 떠나갔다. 제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른들을 자신을 해치려는 적으로 간주하고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혹은 지금처럼 완벽한 무시로 일관했다. 타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비서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와 절망감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자격증이나 학위 따위는 필요 없어. 어디 출신이든 뭘 배웠든 상관없어. 제니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저 아이가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당장 그런 사람을 찾아내. 그의 명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윤서아는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당장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서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지만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쌓여가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삼켰다. 그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구인 공고에 멈추었다. 재벌가 여아의 입주 보모를 구합니다. 공고에 적힌 급여는 그녀가 지금껏 상상해본 적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그 돈이라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자격 요건은 이상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오직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인내심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특별한 아이를 돌보는 일입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입주 보모가 되면 지금처럼 매일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고통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잠시 떨어져 있는 그리움 따위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력서를 쓸 칸이 마땅치 않았다. 내세울 만한 학력도 보모 경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기소개서란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갔다. 오랫동안 아픈 가족을 돌봐왔던 자신의 경험과 아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망한 아버지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절박한 딸.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만남이 멈춰버렸던 서로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윤서아가 지원서를 넣은 다음 날 그녀는 믿을 수 없게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루미너스 그룹 비서실 소속이라는 차가운 목소리의 여자는 그녀에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서아는 며칠 전 샀던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다른 한편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과는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맞이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을 봐왔다는 듯한 권태로움과 함께 너도 곧 울며 돌아가겠지 라는 냉소적인 예상이 담겨 있었다. 면접은 따로 없습니다. 집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의 놀이방에서 아가씨와 1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아가씨의 관심을 끌거나 아가씨가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만들면 채용을 고려해 볼 겁니다. 집사의 설명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거대한 놀이방 문 앞으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장난감이 다 모여있는 듯한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 중앙에는 5살짜리 여자아이 한재니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나무 블록을 쌓았다가 무너뜨리는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서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서아는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에게 섣불리 다가가 말을 걸거나 장난감을 흔들며 관심을 끌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바닥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낡은 종이와 색연필 몇 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힘든 현실을 견디기 위해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유일한 도구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화려하고 예쁜 그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방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 즉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담아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렸다. 그녀는 아이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터득한 그녀만의 위로 방식이었다. 바로 그 순간 기계처럼 블록을 무너뜨리던 제니의 손이 처음으로 멈추었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서아의 모습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자신을 귀찮게 하거나 억지로 웃게 만들려 하지 않는 이 낯선 어른의 존재가 아이의 굳게 닫혔던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아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 자신이 그린 그림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도록 아주 작고 부드러웠다. 어머 꽃차, 너 혼자 있어서 많이 외롭구나. 괜찮아, 슬플 때는 슬퍼해도 돼. 내가 널 지켜줄 수 있도록 예쁜 울타리를 그려줄까. 그녀의 말은 아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한편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대형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던 한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또 다른 보모의 실패를 예상하며 무관심한 태도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제니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보모의 독특한 방식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저 지원자의 이력서를 화면에 띄우라고 지시했다. 화면 한쪽에 윤서하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출한 신상 정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아이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림을 그리던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선명하게 클로즈업했다. 시간이 멈췄다.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숨이 멎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부드러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입술 밑에 작은 점. 그 얼굴은 지난 6년간 그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여자 윤서하. 그의 머릿속에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불신과 분노, 혼란,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접근인가? 감히 내 딸에게 내 집에 다시 나타나다니. 그의 이성은 그녀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놀이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천천히 서에게로 걸어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손가락으로 서아가 그린 그림을 가리켰다. 서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파란색 색연필을 아이에게 건넸다. 하늘을 그려줄래? 제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색연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아이가 보여준 최초의 소통이었다. 모니터 속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기적을 지켜보는 태호의 서재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부서질 듯이 책상을 움켜쥔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을 파괴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딸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 나타났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진태호의 서재를 가득 채운 것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아이와 기적 같은 교감을 이루어낸 그 보모를 당장 채용하라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난 6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폭풍이 다시 휘몰아치며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윤서하, 그가 세상의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던 이름이었다. 한편 놀이방에서 나온 윤서하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집사의 통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린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이 아니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약서였다. 그날 저녁 태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셔츠 차림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거실에서 집사에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서하와 처음으로 정식 대면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서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바로 한태호였다. 6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남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목적을, 그리고 자신의 딸 제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인인 척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제니 아가씨를 돌보게 된 윤서하입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태호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역시 그녀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그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그녀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나열했다.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와 함께 있을 것,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말 것. 그의 모든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다시 나타났는지 그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그녀를 믿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에게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딸 제니에게 쏟아부었다. 그녀는 제니가 특정 소리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과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소한 사실들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그 어떤 전문가도 알아채지 못했던 오직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굳게 닫혀있던 제니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물건을 부수지 않았고 서아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는 태우에게는 거대한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CCTV를 통해 자신의 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고마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구심을 느꼈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밤이 되면 서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제니의 방문 앞에서 잠든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자신의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안아주고 싶을 때마다 거리를 두어야 하는 현실은 그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지뢰밭과도 같았다. 태호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의 종류, 그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 그리고 서재에 꽂혀 있는 낡은 시집까지.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껴야 했다. 태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아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되찾아준 그녀에게 마냥 차갑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애썼다. 돈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실에서 멍하니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보고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그것은 6년 전 그가 아직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그녀와 함께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샀던 무명 화가의 그림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념일을 자축하기 위한 소박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이 그림에 대해 뭘 알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추억에 잠겨있던 그녀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 단 충격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잊은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야만 했다. 그녀의 대답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한태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서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벽한 무표정 뒤에 숨긴 채 마치 처음 보는 그림을 감상하는 미술 전문가처럼 입을 열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무명 화가의 작품인 것 같지만 색채를 통해 희망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였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태호는 그녀의 포커페이스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래서 자신이 그녀를 비난할 명분을 찾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심리전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이 제니에게 쏟아부었다. 그녀는 제니가 단순한 상처 입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상을 가진 섬세하고 예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의 세계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대신 그 세상의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하며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방식은 인내심과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날 주방장이 제니를 위해 최고급 견과류를 곁들인 영양 간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하는 제니가 언제나 그 간식을 먹고 나면 팔에 희미한 붉은 반점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장에게 혹시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 당분간 식단에서 빼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변화. 하지만 그날 이후 제니의 피부 트러블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또 다른 날에는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쳤다. 평소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던 제니가 천둥 소리에 기겁하며 발작에 가까운 공황 상태를 보였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서하는 아이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위로하는 대신 귓가에 아주 낮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였다. 놀랍게도 아이는 그녀의 노랫소리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자신의 서재에서 CCTV 모니터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자장가는 6년 전 서하가 자신의 곁에서 즐겨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하와 제니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다. 제니는 이제 서하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 앉아 조용히 구경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하를 향한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아이의 변화가 기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모녀의 당연한 교감이 지금은 값비싼 돈을 받고 행하는 보모의 역할로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호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서하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숙련된 전문가의 기술이 아닌 본능적인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제니를 바라보는 눈빛 아이의 작은 상처에 안타까워하는 표정, 그리고 아이가 웃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감정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엄마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애써 지워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하는 놀이방에서 제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새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슬픈 이야기였다. 서하는 이야기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아기새가 마침내 엄마와 재회하는 대목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눈물은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겹쳐져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제니는 책 페이지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을 동그란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울고 있는 서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서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것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자발적인 위로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일 연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슬픈 눈을 가진 여자를 바라보며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서재의 모니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호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로 꿰뚫어버리는 날카로운 창과도 같았다. 제니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한마디는 고요했던 펜트하우스에 떨어진 작은 폭탄과도 같았다. 놀이방 안에 윤서하는 기쁨과 동시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한태호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서재의 모니터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한태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1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딸의 목소리. 하지만 그 첫마디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향한 엄마라는 부름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놀이방으로 달려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모니터 속에서 서하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저 따뜻하게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거짓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한 모성애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난 1년간 그 어떤 전문가도 해내지 못했던 소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망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집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무도 놀이방에 들여보내지 마. 오늘 하루 두 사람이 온전히 함께 있도록 내버려둬. 그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증오심과 딸을 구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지막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모든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제니가 말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곧 진씨 가문 전체에 퍼져나갔다. 특히 루미너스 그룹의 안주인이자 타여의 새어머니인 양 회장은 이 소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골칫거리였던 손녀가 정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적을 행했다는 정체불명의 부모에게 날카로운 경계심을 품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은 모든 변수를 제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며느리가 된 서하를 정식으로 만나보겠다는 명목으로 진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을 불러 모아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그것은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닌 서하의 근본을 시험하고 그녀를 짓밟기 위한 잔인한 무대였다. 타오는 양 회장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서에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하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와 다시 마주해야만 했다. 6년 전 돈과 권력을 무기로 자신에게서 태호를 빼앗고 가족을 협박했던 여자. 바로 양 회장이었다. 양 회장은 처음에는 서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보모 출신의 애송이로 취급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양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눈앞의 젊은 여자가 6년 전 자신이 돈으로 쫓아냈던 바로 그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의붓손녀인 제니의 얼굴 위로 서하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6년. 아이의 나이와 그녀가 떠난 시기가 기묘하게 일치했다. 양 회장의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활한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던가. 얼굴이 참 낯이 익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하의 정체를 떠보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서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양 회장은 식사 내내 서하의 출신과 과거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서하는 더 이상 6년 전의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공격을 침착하고 지혜롭게 받아넘기며 자신의 방패를 굳건히 지켜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태호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신의 차에 올라탄 양 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는 존재를 향한 차가운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오다니. 그녀는 더 이상 한태호가 저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선수를 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수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 아이 처리해. 이번에는 영원히 사라지도록. 진씨, 가문과의 저녁 식사 이후 윤서하는 양 회장의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더욱 몸을 사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양 회장은 더 이상 그녀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교활한 뱀처럼 한태호의 곁을 맴돌며 그의 마음에 의심의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호를 만날 때마다 서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녀를 깎아내렸다. 태호야, 나는 네가 걱정되는구나. 그녀는 인자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말했다. 그 아이가 제니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근본도 없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이 역마음에 걸리는구나. 6년 전에도 말없이 널 떠났던 아이잖니. 언제 또 변심하여 내게 상처를 줄지 모르는 일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하를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여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양 회장의 집요한 이간질은 그러나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태호는 그녀가 서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새어머니는 왜 저토록 서하를 경계하고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일까? 그는 지난 6년간 자신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과거의 진실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로.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박 실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박 실장, 이건 극비 임무일세.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6년 전 윤서아 씨가 내 곁을 떠났던 이유를 다시 조사해주게. 그녀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파헤쳐. 그리고 같은 시기 양 회장님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박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루미너스 그룹의 최고 정보팀이 잠들어 있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들은 먼저 서하에 돌아가신 아버지 윤 교수가 운영했던 작은 출판사의 과거 기록을 추적했다. 건실하게 운영되던 출판사가 불과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된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거액의 투자금이 갑자기 회수되고 주요 저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모든 불행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일어났다. 정보팀은 출판사의 부채를 헐값에 사들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친 돈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양 회장이 관리하던 비밀 비자금 계좌였다. 모든 증거가 6년 전 서하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양 회장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곁에서 서하를 떼어놓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시켰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윤 교수의 출판사에서 일했던 늙은 편집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거부했지만 박 실장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 앞에서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양 회장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들이 윤 교수를 협박했습니다. 딸이 한태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출판사는 물론이고 온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서하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늦은 밤 박 실장은 이 모든 진실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를 태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얼굴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가 지난 6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가 서하를 증오하며 보냈던 시간들,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서하를 향하지 않았다. 그 모든 분노와 증오, 그리고 지독한 후회는 이제 단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기만했던 새어머니 양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서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악마를 그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양 회장을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적이었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한태호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사랑했던 여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오해하고 증오해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CCTV 모니터를 통해 딸 제니와 함께 있는 윤서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보모나 과거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없이 챙겨주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두거나 그녀가 읽고 싶어 할 만한 책을 서재에 가져다 놓는 시기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서하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거나 자신을 올가매려는 새로운 덫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진실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타운은 이제껏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무시무시한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간. 서하가 떠난 것은 6년 전이었다.
그리고 제니의 나이는 5살.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제니의 얼굴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니가 그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아이의 얼굴에서 누군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니의 모든 것에서 서아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작은 입술 모양까지. 제니는 서아의 축소판이었다. 그가 초자연적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서아와 제니의 깊은 유대감에 대한 설명이 이제야 가능해졌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단번에 알아채고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아이를 안정시키는 자장가까지. 그 모든 것은 숙련된 보모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핏줄로 이어진 본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박혀 들어왔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던 먼지 쌓인 대학 시절의 앨범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머금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서아가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최근에 찍은 제니의 웃는 얼굴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제니는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친엄마의 손에 의해 아가씨로 불리며 자라고 있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기막힌 비극이란 말인가.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양 회장을 향한 분노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을 서에 대한 미안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는 제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밤의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고통과 긴장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거대 그룹의 총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상처 입은 한 남자이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보고서나 사진 같은 증거를 내밀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등 뒤에 서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하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부름에 서하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 낮고 애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뒤흔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니, 우리 딸이야.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던져지는 순간 서아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말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지난 6년간 억지로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과 눈물은 그가 듣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유일한 대답이기도 했다. 한태호의 질문은 윤서아가 지난 6년간 위태롭게 지켜왔던 비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의 서름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태호는 분노하거나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만했던 새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 그녀와 딸이 홀로 겪어야 했을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있을 때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마지막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그리고 한태호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태호 회장의 리더십과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며 루미너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태호는 이것이 양 회장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에게 이제는 숨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끝내자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해. 한 가족으로서. 그는 서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서하는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자신의 딸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세상 앞에 나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양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한태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증거로 그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보모를 집안에 들인 점, 그리고 그 여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여 태호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회사에 위험이 되는 인물로 몰아가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한태호 회장이 더 이상 우리 루미너스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적인 스캔들이 회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독단적인 경영은 회사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선동하며 태호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태호가 들어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딸 제니의 작은 손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윤서아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이 완벽한 한 가족의 모습으로 등장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양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며 얼굴이 굳어졌다. 태호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회의를 주재하던 양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양 회장님께서 제 사생활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제 곁에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의 어머니이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이 사진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제 사생활이 아니라 양 회장님께서 지난 6년간 우리 가족과 이 회사를 상대로 저질러온 끔찍한 범죄 행각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그가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6년 전 그녀가 서하의 가족을 파탄내고 그녀를 협박했던 증거들, 그리고 최근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주가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들까지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양 회장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이야, 모두 조작된 증거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태호의 마지막 선언은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검찰에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양 회장을 연행해 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태호는 자신의 딸과 그 딸의 어머니인 서아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가장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양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이사회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한태호와 윤소아를 둘러싼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루미너스 그룹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지만 진정한 주인을 되찾은 회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에게 회사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곁에 서 있는 두 여자 서하와 제니였다. 그는 모든 뒷수습을 박 실장에게 맡기고 서하와 제니를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더 어렵고 섬세한 내부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의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가족으로서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다. 제니는 여전히 서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아빠와 선생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호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제니의 스테이크를 잘라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제니가 잠든 후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호는 서하의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잠겨 있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던 지난 6년의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나의 모든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서하 역시 그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제니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던 자신의 두려움과 그로 인해 그가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저는 당신의 세계가 우리 제니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기는 것만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지난 6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눈물로 씻어내렸다. 다음 날 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제니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놀이방에서 제니를 마주보고 앉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아가 바로 아주 오랫동안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온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제니는 그들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아이의 반응은 즉각적인 기쁨이 아닌 깊은 혼란이었다. 아이는 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다시 떠나는 거예요. 아이는 서아가 엄마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서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니 아가,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네 엄마가 되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그녀는 아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생각이었다.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작정이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며칠 뒤 제니는 밤새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태호와 서아가 동시에 아이의 방으로 달려왔다. 태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논리적으로 안정시키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아이의 침대 위로 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따뜻한 품과 익숙하고 다정한 노랫소리 속에서 제니는 기적처럼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자신을 안고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며 속삭였다. 엄마.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부름이었다. 방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처럼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의자를 가져와 아내의 품에 안겨 잠든 딸의 곁을 지켰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가 처음으로 진짜 집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밤이었다. 1년 후 한태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세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깃든 그곳을 떠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정원이 있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제니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어떤 값비싼 예술 작품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집안을 채울 수는 없을 터였다. 아침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행복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냉철한 CEO 한태호는 이제 6살 난 딸의 머리를 능숙하게 묶어주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윤서한은 주방에서 세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함 대신 안정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니에게서 찾아왔다. 마음의 문을 닫고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제잘거리고 호기심 많은 꼬마 숙녀가 되어 있었다. 아빠, 오늘은 유치원에서 공룡 만들기를 할 거예요. 엄마 이따가 저 데리러 올 거죠?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있었다. 서아의 어머니 역시 태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로운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의 방문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서아는 마침내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태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직원들은 얼음 왕자 같았던 회장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놀라워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회사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진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제니의 아늑한 침실에 세 사람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잠들기 전 함께 동화책을 읽는 그들만의 소중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태호는 굵은 목소리로, 아빠 곰을 서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 곰을 그리고 제니는 귀여운 목소리로 아기 곰을 연기했다. 동화책 속의 곰 3마리는 바로 그들 가족의 모습과도 같았다. 책 읽기가 끝나고 제니는 잠들기 아쉬운 듯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꺼냈다. 아빠, 엄마. 옛날에 아빠랑 엄마는 왜 헤어져서 살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호와 서한은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태호는 딸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하고 다정했다. 그건 아빠가 바보여서 엄마를 지켜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아빠는 더 똑똑해졌어. 그래서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의 고백은 딸을 향한 대답인 동시에 아내를 향한 영원한 맹세이기도 했다. 서한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렸단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우리에게는 제니가 있고 또 서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제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목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태호와 서한은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의 창밖으로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수많은 상처와 오해를 넘어 세 명의 외로운 사람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완벽한 집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그들의 집에는 매일 밤 행복한 동화가 쓰여지고 있었다.